오늘은 이제 12장 기대값과 표준 오차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 이거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8장까지 자료를 수치적인 방법,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9장, 10장에 걸쳐서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9장에서 확률의 기본 개념, 확률에 대한 frequentist view, 도수론자의 견해, 그리고 주관적인 견해, 그리고 이제 확률과 관련된 이제 베이즈 정리,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게 베이즈 정리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분할의 개념, 여러 가지 확률 법칙들, 그리고 이제 그런 법칙들을 부분 합쳐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확률 문제들도 몇 가지 다뤄봤죠. 그 중에 이른바 세크레터리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내용들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실제 풀어보니까 상당히 놀라웠죠. 100명, 1000명이 있는 데서도 우리가 전략만 잘 구사하면 최고를 뽑을 확률이 37%까지나 올라간다. 아무런 정보도 없고 100명, 1000명씩 있는 줄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다 보고 뽑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명 중에 최고를 뽑을 확률이 37%씩이나 된다, 이런 거였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체 기다리는 사람의 37% 정도를 자료만 축적하고 통과시키는 거죠. 뽑지를 않고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자료 수집 중입니다 하면서 37%를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앞에 있던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붙잡는, 그게 최선의 전략이었고, 그런 최선의 전략 하에서 전체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최고를 뽑을 확률이 37%씩이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그런 확률을 이용한 하나의 분포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본적인 분포를 공부를 했죠. 물론 우리가 이전에 4장에서 정규 분포라는 걸 공부를 했었지만 10장에서 또 하나의 분포를 공부한 거죠. 이번에 공부했던 분포는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그 기저를 이루는 게 베르누이 분포였죠. 단 한 번 불확실한 결과를 관측했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성공을 1이라는 숫자로 컴퓨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해주고, 실패라고 쓰면 굉장히 힘이 드니까 0이라는 숫자로 코딩을 해주고, 1, 0. 이때 1, 0이라고 하는 것은 1이 0보다 크다, 이런 것보다는 1과 0은 다르다, 즉 노미널 메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실험 상황을 n번 반복한다 그러면 매번 성공과 실패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n번의 시행에 걸친 전체 성공의 횟수가 얼마냐, 이런 걸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n번 시행하면 불확실성이 누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성공의 횟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그 크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잰다라고 그러면 단 한 번 시행했을 때 이 불확실성보다 크기가 커지겠습니다. 얼마나 커지느냐? 제곱근, 루트, 이것을 강조했죠. 제곱근 법칙. 100번을 시행하면 단 한 번 시행했을 때보다 불확실성이 100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루트 100배로 늘어난다. 동전을 균형 잡힌 것을 한 번 던지면 1 아니면 0이고 확률이 반반이죠. 그게 베르누이 확률 분포죠. 1, 0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고, 그러한 확률 변수가 가지는 하나의 그림, 그게 베르누이 분포죠. 그 그림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히스토그램과 같은 것인데, 가능한 값은 0 아니면 1,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그런 막대, 그게 베르누이 분포죠. 그 베르누이 분포의 중심은 균형이 잡혔으면 0.5, 반반 1, 0, 반반 위치, 중간 위치.
내분점 0.5. 그게 기대값.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기대값이었던 거고. 그럼 우리가 0.5를 기대했는데 실제 어떻게 실현되느냐? 실현된 값은 기대값과 RMS로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게 표준 편차 0.5죠. 0으로 실현돼도 0.5만큼 차이가 나고 1로 실현이 돼도 절대값으로 0.5만큼 차이가 나니까 표준적인 편차의 크기도 여전히 0.5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동전을 던진다고 그러면 그때의 불확실성은 성공을 1, 실패를 0으로 표현했을 때 0.5만큼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불확실성의 크기죠. 0.5. 단 한 번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의 크기는 0.5. 그럼 내가 동전을 100번 던져서 독립적으로 동일한 동전을 100번을 던져서 전체 성공의 횟수를 구하면 그것은 첫 번째 성공했으면 1 아니면 0, 두 번째 성공했으면 1 아니면 0 해서 100번째에 성공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하는 각각 x1서부터 x2, x3 해서 x100까지 100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들을 다 합친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 성공의 횟수, 그걸 x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하면 그 확률 변수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100까지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x1, x2, x100은 각각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로서 앞서 소개한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갖는 거죠. 각각의 기대값은 0.5, 각각의 불확실성은 역시 0.5. 그럼 이 합산을 한 이른바 이항 확률 변수 x, 그래서 기대값은 얼마냐? 그 구성 요소인 x1의 기대값의 100배가 되겠죠. 기대값은 100개가 합쳐졌으니까 100배로 비례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직관적인데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죠. 제곱근 법칙. 100개의 합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단 한 개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의 100배가 아니라 루트 100배였다 이런 얘기죠. 루트 100배.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이 0.5니까 100개의 합산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0.5의 루트 100배. 0.5의 10배. 5. 그러면 우리는 이항 확률 변수와 관련해서 기대값과 표준 오차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균형이 잡힌 동전을 100번을 던져서 합산하면 성공이 몇 번 나올 것으로 기대하느냐? 100 곱하기 0.5, 50. 그렇죠? 50번 성공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죠. 그럼 그 50번이 확실하게 나오겠느냐? 나도 100번 던져보고 여러분의 친구도 100번 던져보고 100번 던지는 실험을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반복했을 때 그 값을 내가 다 받으면 그 값 자체가 하나의 분포를 이루겠죠. 50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을 많이 얻은 학생도 있을 거고 적게 얻은 학생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히스토그램을 이루겠죠. 그것이 분포죠. 확률 분포. 확률 값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 그 확률 분포상에서 중심, 기대값은 50. 기대값 주위로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그것을 이른바 RMS, 루트 민 스퀘어 방식으로 잰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크기고 그게 5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확률 변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 0.5의 루트 100배. 그래서 5. 동전을 실제 던져보면 50 정도 기대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언서튼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배를 우리가 잡아준다라고 그러면 50을 기대하고 플러스 5의 2배, 즉 60까지 마이너스 5의 2배 해서 40까지 40에서 60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전을 균형 잡힌 동전을 100번씩 던지는 실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주는 전체 성공의 횟수 그 실현치들이 여러분 학생 수만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95%는 성공이 40에서 60일 거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배운 95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확률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는 뭐 동전이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
P라고 그러면 어떠냐? 한 번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 P, 1일 확률 P, 실패할 확률, 0의 값을 취할 확률 1-P. 그것이 바로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 확률 분포고, 그런 균형이 안 잡힌 동전을, 같은 동전을 독립적으로 100번 시행해서 만들어낸 성공의 횟수, 여전히 이항 확률 변수죠. 다만 성공의 확률이 0.5에서 P로 일반화됐고 시행의 횟수는 100인 것이죠. 단 한 번 던졌을 때 기대값 P였죠. 1과 0의 기대값인데 확률을 가중치로 준 가중평균인데 1의 웨이트가 P, 0의 1-P가 되니까 기대값이 P로 일반화된 것이죠. 0.5에서 P로. 불확실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P를 기대했는데 1이 실현이 되면 에러는 1-P고 P를 기대를 했는데 0이 실현됐으면 에러는 -P죠. 두 개의 에러. 통계학에선 에러가 너무 많으면 싫은 거죠. 하나의 숫자로 대표해서 요약하고 싶은 거죠. 이런 에러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들의 대표적인 값은 뭐냐? RMS를 적용한 거죠. 에러들을 제곱을 하고 그냥 합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 되니까 제곱을 하고 민을 취하고 여기서는 민을 취하는 게 우리의 머릿속 계산, 확률을 이용해서 평균을 취하는 것이니까 그 표현을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expected value. 그러고 루트를 취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루트 P 곱하기 1-P. 성공의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의 제곱근을 취한 형태로 됐고 그 값은 성공의 확률 P가 0.5일 때 맥시마이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남자친구 2명 사이에 정확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학생하고 사귈지 불확실성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 그 이해를 들었죠. 제곱근 법칙. 어떤 여론조사기관이 예컨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1000명을 조사를 해서 1000명 물어봤다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예컨대 60%가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오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적절하게 뽑아서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0%로 드러났다. 단 뒤에 표현 기억나세요?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다. 이 표현이 꼭 등장하죠. 우리가 많이 공부한 표현들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1000명을 뽑았다. 샘플 사이즈 1000. 지지하면 1, 지지하지 않으면 0.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대통령의 관점에서 날 지지하면 성공, 지지하지 않으면 0. 성공, 실패, 바이너리, 이항분포. 그런 것들을 1000명에 걸쳐서 합산했죠. 표본에서 날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60%로 나왔다는 것은 600명이 지지했다 이런 얘기죠. 60%라는 것은 그 600을 1000으로 나눈 숫자죠. 600을 1000으로 나누면 0.6이 나오잖아요. 0.6을 퍼센트로 표현하면 60%인 것이죠. 그러니까 60%가 지지했다라는 표현은 표본 평균을 구한 거예요. 1000명의 표본. 지지하면 1, 아니면 0이라고 코딩을 한 상태에서 그런 1000개의 값에 걸친 평균을 취한 것이죠. 평균은 합산한 값을 표본 크기 1000으로 나눈 값이죠. 자, 합산한 것은 이항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공 실패를 1000명에 걸쳐서 합산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합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한 명이 들어있는 불확실성의 루트 1000배죠. 한 명이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루트 P 곱하기 1-P, 루트 P 곱하기 1-P, 루트 성공 확률 곱하기 실패할 확률, 루트 지지할 확률 곱하기 지지하지 않을 확률. 근데 지지할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루트 P 곱하기 1-P도 우리가 모르죠.
모를 때는 표본에서 계산한 값 0.6을 대입해서 근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그 값에 최대값을 부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 최대값은 P가 0.5일 때 uncertainty가 maximize 되고 그 최대화된 uncertainty가 루트 2.5, 0.5 곱하기 0.5니까 0.5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60%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평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600명을 1000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0.6. 0.6이 60%죠. 표본 평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의 몇 배예요? 루트 1000분의 1배. 루트 1000분의 1배. 자, 계산을 해보죠. 60%라고 하는 표본 평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의 최대값 0.5 그것의 루트 1000배. 자, 누가 계산기 가지고 이거 계산해 주세요. 얼마인가?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 0.5에 왜 루트 1000분의 1배냐? 제곱근 법칙. 표본 평균에 들어있는 정보는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보다 정보가 많으니까 샘플링 언서턴티가 줄어드는 거죠. 불확실성이. 무게가 실리니까 가볍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루트 1000분의 0.5 얼마인가요? 0.0158 정도예요. 예. 자, 이게 표본 비율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크기가 대략 이렇다고 보는 거죠.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 근데 뭐의 표준 오차? 수식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표본 비율에 들어있는 표준적인 오차의 크기. 그것은 표본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n명의 관측치에 대해서 취해진 일종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곱근 법칙에 따라서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의 루트 샘플 사이즈분의 1배로 줄어든 값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0.0158이다 이런 거고. 자,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 자, 이러한 오차의 전형적인 크기의 2배를 위아래로 버퍼를 잡아줬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것의 2배니까 이것이 뭐 대략 0.0316. 그래서 이것을 근사적으로 반올림하면 3.2%고 그냥 여기 소수점 어떠한 자리 이하를 절사를 해버리면 3.1%고 언론에서 이걸 선택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2라는 값 이게 뭘로 해석이 됐어요? 95%. 이 2 때문에 95%라는 값이 나온 거죠. 그 연결고리는 정규분포인 거죠. 자, 이쯤 설명하면 도대체 저기에 왜 정규분포가 등장하고 뭔가 관계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100% 클리어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저기에 정규분포가 등장하느냐? 그게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13장의 내용이에요. 13장이 앞에서 우리가 8장까지 공부한 내용과 뒷부분 확률을 이용해서 추론과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내 통계학 책을 쓸 때 한 20번을 고쳤었어요. 쓰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고치고 내가 20번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100번을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경제학자가 나중에 되건 아니면 현실에서 통계학을 응용하는 사람이 됐든 추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이걸 뭐 테크니컬리 이해하면 나중에 선무당에 사람 잡을 수도 있고 엉터리 통계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엉터리 응용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게 어려워요. 간단한 개념이라도. 스키 선수들이 겨울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프루그보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겨울만 되면 시즌 초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도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크 모션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고요. 기본이 중요한데 추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번을 읽으세요. 100번을 새기면서. 20번을 쓰는 게 어려워요? 100번 읽는 게 어려워요? 100번 읽는 게 훨씬 쉽죠. 내가 20번을 고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100번 읽으라고 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신문에 난 표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1000명을 조사했더니 60%로 드러났다.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 배경, 이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이 숫자가 나오고 이것을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일반인을 상대로 표현한 것이 신문의 문장인 것이죠. 12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저스틴 울퍼스 교수가 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레이어드 교수를 상대로 해서 신문 표현에 의하면 도발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저스틴 울퍼스 교수를 상대로 내가 도발할 생각은 없고 어드바이스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한 것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할게요. 프로 스포츠에서 최근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다음에 내셔널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 NBA 이쪽에서 심판들이 선수들에 대해서 농구 같으면 파울 콜을 할 때, 야구 같으면 투수가 던진 볼을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판정을 할 때 심판과 선수의 인종이 같으냐, 블랙 아니면 화이트냐 아니면 다르냐, 블랙 화이트 블랙 이런 식으로 엇갈렸느냐에 따라서 같은 인종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페이버를 주고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논문이 2010년도에 QJE, 경제학의 탑 저널이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AER, 역시 탑 저널이죠. 두 군데 각각 실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 중에 농구에서 심판이 순간적으로 인종 편견 판단할 때 인종 편견이 implicit discrimination이 작동한다라는 그러한 그 울퍼스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우선 야구의 경우에 이 AR에 실린 논문이고 데이터가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예요. 우선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로축, 세로축, 그 다음에 설명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어떤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가로축부터 볼까요? 한쪽에는 non 퀘스텍, 오른쪽엔 퀘스텍 이렇게 써 있는데 퀘스텍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그 30개 구단이 있죠. 메이저리그에. 내셔널 리그에 15개 구단이 있고 아메리칸 리그에 15개 구단이 있고 각 리그에 15개 팀이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눠서 각 지역에 5개씩 팀이 있고 그 지역의 우승팀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위 팀들 중에 와일드카드 이렇게 해서 디비전 시리즈 그 다음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이렇게 해서 각 그 양대 리그의 챔피언들이 결정되고 나면 올해는 양대 리그의 챔피언이 세인트 루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죠. 그래서 두 리그 챔피언들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부터 7전 4 선승제로다가 펼쳐지는 게 월드 시리즈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인 선수 류현진이 포함된 LA 다저스가 내셔널 리그 15팀 중에 서부 지역에 속한 5개 팀 중에 하나였고 그 팀이 서부 지역 우승을 해서 디비전 시리즈에 나갔고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를 이기고 거기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이제 아쉽게도 세인트루이스한테 졌죠. 그 30개 구단 중에 11개 구장에는 이른바 초고속 감시 카메라가 투수가 그 캐쳐한테 볼을 던지면 그 홈플레이트 쪽에 볼 무브먼트를 포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고속 감시 카메라와 그 카메라에 딸린 컴퓨터라이즈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볼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메이저리그 엄파이어들과 같이 리뷰하면서 엄파이어가 제대로 심판을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도 하고 평가를 통해서 뭐 심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에도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퀘스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퀘스텍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그러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구장에서 얻어낸 통계다 이런 거고, 난 퀘스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장에서 얻어낸 통계다. 그래서 둘로 양분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세로 축은 called strike percentage, 즉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비율. 이건 뭐냐면 투수가 볼을 던졌을 때 내가 저 타자로서 휘두르면 스트라이크 볼 판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건 스트라이크니까. 그다음에 안타를 쳐도 판정할 필요가 없고 뭐. 근데 이제 타자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볼이 캐쳐 밑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볼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심판이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이 들어온 것 중에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한 비율이죠. 이게 이제 뭐 30% 이런 정도로 낮은 이유는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면 타자들이 칠 가능성이 많고 셀렉션 자체에 의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타자가 기다린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투수가 던지는 볼의 스트라이크 비율은 일반적으로 60, 70%가 되지만 바로 여기서 심판의 판정을 기다린 상황에서 판정된 것은 스트라이크 비율이 낮은 거죠. 셀렉션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색깔의 막대를 비교해 보면 파란색은 same umpire, same이라는 게 인종상, 투수와 엄파이어가 같은 인종이다. 백인, 흑인. 또 붉은 계통 색깔은 그게 엇갈린 경우. 자, 우선 초고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장의 경우에 어때요? 인종이 같으니까 스트라이크 판정 비율이 높았죠. 이게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사람 감시의 눈길이 있으면 차별 못하다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페이버를 주는 것처럼까지 보이다가 감시가 없으니까 차별하지 않느냐. 이거는 피처가 흑인인 경우에도 같은 흑인이면 유리하게 하고 백인이 엄파이어면 다르게 하지 않느냐.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또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인종차별의 증거다. 즉 명시적인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레이셜 프레퍼런스가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1초도 안 되는 밀리세컨드 디시전을 할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가로축 표현만 바뀌었어요. low attendance, high attendance. attendance라는 것은 관중이죠. 관중이 많을 때. 관중이 많으면 감시의 눈길이 많은 거죠. 관중이 적으면 감시의 눈길이 적은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시의 눈길이 적을 때는 인종차별이 있는 걸로 보이다가 감시의 눈길이 많아지니까 없어진다.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인종차별 말고 이런 부자연스러운 심판의 인종과 선수의 인종 간의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건 implicit discrimination이다. 그래서 이러한 걸 근거로 해서 이용한 자료는 스포츠 세계에서의 자료지만 이 스포츠 세계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낸 거죠. 이걸 보면 명시적인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인종적인 편견이 이 아주 프로페셔널리 트레인드된 야구 엄파이어에서도 드러나지 않느냐. 근데 그러한 편견이라는 게 모니터링이 강화가 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이버 마켓에서도 자기의 어떤 레이셜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인종 이런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편견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뭔가 좀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논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탑 저널에 실린 것이죠.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의 주심의 인종 편견에 대한 논문이고, 자 이제는 NBA 농구.
농구의 경우에도 인종차별이 있었다라는 게 2010년도 QJ 논문이에요. 이 2x2 테이블은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선수와 심판진의 인종조합별 48분당 파울수, 48분이라는 게 미국 NBA 농구 경기가 한 쿼터에 12분씩 해서 4쿼터로 나눠져 있으니까 12 곱하기 4 하면 48분. 한 경기 전체 기준으로 해서 파울 몇 개 하느냐 이런 얘기죠. 반칙을 6개 하면 퇴장당하죠. 6반칙.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다가 백인 선수는 평균 파울 레이트가 5.2개 또는 4.9개, 심판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흑인 선수는 4.4개, 4.3개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런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인종차별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관련해서 5.2와 4.9를 비교하면 백인 선수의 경우에 흑인 심판이 보면 5.2개 파울을 당하고 평균적으로 백인 심판이 보면 그보다 적게 4.9개가 당하니까 이 차이 0.3개가 인종차별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같은 흑인 선수에 대해서도 4.3, 4.4 이때는 인종 편견이 아니라 흑인 선수 기준으로 보면 인종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인종에 대해서 페이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라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번엔 거꾸로 4.4, 5.2 비교하면 어떠냐? 같은 흑인 심판이 보는데 흑인 선수에 대해서는 파울을 덜 불고 백인 선수에 대해서는 더 불더라. 이거 인종 편견 아니냐? 그래서 인종차별의 크기가 0.8 정도다. 그렇게 하면 아래 비교해 보면 어때요? 백인 심판이 백인 선수에 대해서 0.6개 더 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인종 편견이 아니라 인종 페이버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이게 인종 편견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의 비교, 차이의 차이.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백인 선수의 경우에 심판진이 전원 백인, 전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농구 경기 심판이 셋이죠. 주심 1명, 부심 2명. 그래서 전원이 백인일 때는 백인 선수의 파울 레이트가 4.9였다가 전원 흑인으로 바뀌면 5.2로 바뀌더라. 0.3이 늘더라. 근데 흑인 선수로 보니까 0.1이 늘죠. 그러니까 이 0.3의 차이에서 0.1의 차이를 빼주면 그게 바로 인종 편견 아니겠느냐. 차이의 차이. 이중차분법에 의해서 얻어낸 인종 편견의 증거가 0.2다. 이번엔 거꾸로 가로로 비교해서 0.8 이게 문제였는데 이쪽에도 0.6 정도 차이가 나니까 0.8의 차이에서 0.6의 차이를 차감해주면 여전히 0.2가 얻어지죠. 그 0.2가 인종편견의 증거다. 이게 프라이스 앤 울퍼스의 QJ 논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뉴욕타임즈에서 이 논문이 퍼블리시되고 나서 지상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상당히 긴, 굉장히 자세한 뉴욕타임즈의 기사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 통계학적인 증거 때문에 미국 최고의 신문지상에서 지상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분이 데이비드 스턴이라고 NBA 커미셔너죠. NBA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 그래서 우리는 인종차별, 우리 프로페셔널 심판이 인종차별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긴 뉴욕타임즈 아티클인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사진을 봤던 그 데이비드 스턴의 얘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인종차별이 없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고 나은 자료를 사용했다. 그렇지만 선수들과 심판진과의 약속 때문에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심판하고 선수단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대체적으로 인종차별을 했다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3명의 중립적인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예일대 법과대학원 교수 그 다음에 2명의 경제학자 3명한테 물어봤더니 데이비드 스턴의 주장보다는 프라이스 앤 울퍼스의 논문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승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고 뒤늦게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로렌스 캐치, 레리 캐치 교수는 저자 중에 한 명인 울퍼스 교수가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였다. 그 논문이 출판된 QJ의 편집인이다. 그런 코멘트를 했어요. 해석은 달지는 않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독자들이 판단하라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복잡한 건 빠지고 그럼 파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농구 경기에서 파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컨셉추얼라이즈를 한번 해보자고요. 개념화. 내가 농구 경기를 드리블을 하거나 뭐 아니면 수비를 하거나 파울이라는 게 뭐냐? 농구 세계에 일종의 가치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의 소셜 롬, 농구 세계에서의 하나의 에티켓. 내 플레이가 굉장히 에티켓에 따른 플레이일 수도 있고 내 플레이가 굉장히 거칠어서 에티켓 점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플레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확률 변수를 정의해서 그 확률 변수가 한 선수의 플레잉 스타일을 나타낸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확률 변수가 플레이를 내가 굉장히 깔끔하고 신사적으로 하면 높은 점수, 굉장히 아주 더티 플레이를 하면 낮은 점수. 근데 나는 플레이마다 어떻게 내 에티켓이 실현될지 모르니까 확률 변수죠. 그리고 선수마다도 다르니까 선수에 걸쳐서도 확률 변수죠. 그래서 하나의 확률 변수를 정의해서 그 확률 변수는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선수들의 플레이에 부여하는 에티켓 점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분포를 따른다. 이 오른쪽에는 상당히 에티켓 있게 플레이를 하는 거고 왼쪽에는 굉장히 거칠게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럼 파울이라는 게 뭐냐? 심판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T라고 표현된 하나의 스레스홀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에티켓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미달하면 파울로 부른 거죠. 피슬 브로우. 너 좀 신사적으로 플레이하라.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는 게 파울이죠. 그럼 파울 레이트, 파울 성향이라는 건 뭐냐? 이 분포상에서 이 빗금친 면적이죠. 이 선수가 확률 변수죠. 어떤 때는 좋은 플레이를 하고 어떤 때는 거칠게 하고. 기준이 T라고 있을 때 파울 성향, 분당 파울 수,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게 일종의 확률 개념인데 그게 이 면적입니다. 파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기준 이런 것을 도입한 것뿐이죠. 이 그림에서. 자, 이제는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영화에 뭐 이런 게 있었나요? White man cannot jump, 뭐 can jump인지 cannot jump인지 뭐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 사이의 플레잉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상적으로 흑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디스트리뷰션, 백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디스트리뷰션, 의도적으로 백인 선수의 플레잉 스타일 디스트리뷰션이 흑인 선수보다 평균 값이 낮도록 그렸어요. 낮게 그린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렸어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둘 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만 지금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흑인 선수 집단과 백인 선수 집단 사이에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여기 이제 하점자가 두 개가 등장을 했는데 하점자 두 개 중에 앞에 것은 심판입니다. 뒤에 것은 선수예요. 그래서 WB라고 하는 것은 백인 심판이 블랙 선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파울 판정의 기준. 여기 BB라고 하는 것은 블랙 레퍼리가 블랙 플레이어에 대해서 적용하는 파울 판정의 기준.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디스트리뷰션은 흑인 선수의 플레잉 스타일을 표현하는 히스토그램, 확률 분포고 그러한 흑인 선수 집단에 대해서 기준이 좀 더 제너러스한 백인 심판을 보면 요 점으로 표현된 면적만큼 파울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블랙 플레이어에 대해서 흑인 심판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파울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요 면적만큼. 백인 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앞서 2x2 테이블로 제시됐던 파울 레이트라는 것을 우리의 컨셉추얼 모델과 연결시키면 바로 이 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여기 F라고 표현한 것이 디스트리뷰션으로서 면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여기 수식으로 썼지만 앞에 면적이 파울들이다. 여기 면적이 4개잖아요. 흑인 선수, 백인 선수. 각 선수에 대해서 흑인 심판, 백인 심판. 2x2. 4개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서 제시했던 증거는 뭐냐? 심판진이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흑인 선수가 파울 늘어나는 것 대비 백인 선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이걸 계산했었잖아요.
자, 그게 여기 그림으로 보면 흑인 선수의 경우에 심판진이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뀌면서 이 회색으로 칠해진 면적만큼 파울이 늘었죠. 이 면적. 이게 하나의 차이. 백인 선수의 경우에는 심판진이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파울이 노란색만큼 늘었죠. 여기 노란색.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노란색 는 게 여기 회색 는 것보다 크죠.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을 설정하냐면 백인 심판도 차별을 안 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 가정이죠. 자, 흑인 심판이 흑인 선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 흑인 심판이 백인 선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흑인 심판의 공통의 기준으로 같다라고 그러면 흑인 심판이 차별한 게 아니죠. 같은 플레이에 대해서 같은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한 게 없죠. 마찬가지로 백인 심판이 흑인 선수에 대해서 판정하는 임계치, 기준, 백인 심판이 백인 선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선수와는 관계없이 백인 고유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백인 심판도 차별한 게 아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서 빨간색은 백인 선수의 플레잉 스타일을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고요. 검은색은 흑인 선수의 플레잉 스타일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일반적으로 백인 선수보다 흑인 선수가 파울이 적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가로축에 표현되어 있는 TW라고 하는 것은 백인 심판의 공통의 기준. 이것은 흑인 심판의 TTB는 공통의 기준. 앞서 보면 흑인 심판이 파울을 많이 불었으니까 기준이 좀 더 엄격한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린 것뿐이에요. 또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그린 것은 백인 선수가 흑인 선수보다 파울을 더 많이 하니까 에티켓이 좀 더 떨어지는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해서 그린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기준에 선수의 인종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백인 심판이 됐든 흑인 심판이 됐든 인종차별을 안 한다는 거죠. 차별의 데피니션이 뭐냐? unequal treatment of equals. equals, 같은 것들을 unequally treat. 그게 차별이죠. 자, 보세요. 백인 심판이 흑인 선수든 백인 선수든 이 기준을 밑돌면 파울, 웃돌면 파울이 아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흑인 심판도 이 기준을 밑돌면 선수의 인종과 관계없이 파울, 웃돌면 파울이 아니다. 흑인 심판이든 백인 심판이든 어느 누구도 심판진에서 파울을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설정해서 그린 것이죠. 둘 사이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가치관, 나의 사회적인 가치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차별인가요? 그건 차별하고 관계가 없죠. 내가 내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한 난 차별을 안 하는 거죠. 다른 교수님은 A, B 성적 부여하시는 기준이 나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교수님이 동일한 점수에 대해서 동일한 A, B 판정 기준을 가지고 계셨으면 또 역시 차별을 안 한 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백인 선수는 심판진이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여기 표시된 부분만큼 파울이 늘고 있죠. 자, 이제는 흑인 선수의 경우에는 흑인 선수를 나타내는 분포가 이 검은색이죠. 흑인 선수의 경우에는 심판진이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파울이 조금만 늘죠. 따라서 차이의 차이는 바로 이 표시된 부분이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백인 심판도 흑인 심판도 그 누구도 인종에 따라서 선수를 차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의 차이 방식으로 인종 차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울퍼스 교수에 대해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생사람 잡지 마라.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배운 히스토그램만 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 엄청난 지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슈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좀 오만하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요. 실제 이 지상 논쟁이 일어났을 때 NBA 커미셔너가 우리 자료를 내부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나은 봤더니 차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당신들이 자료를 잘못 분석해서 그렇고 굉장히 우리처럼 과학적으로 트레인된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면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인종차별한 것이 통계적으로다가 나타난다. 그래서 당신들이 농구는 알았지만 뭘 잘 모르니까 인종차별 하고서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차별했다는 거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르쳐준다 뭐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없잖아 느껴지는 논쟁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최소한 이중차별법으로 제시된 증거는 인종차별에 대한 충분한 통계적인 에비던스가 안 된다 이거죠. 생사람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예시는 생사람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실제 프라이스 앤 울퍼스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를 비교해 보면 누가 심판이든 백인 선수가 파울을 많이 범하죠. 그게 이 상황하고 같잖아요. 누가 심판이든 흑인 선수 비해서 백인 선수가 좀 더 거칠게 플레이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히스토그램 중에서 백인 쪽이 좀 에티켓에서 파울 성향이 강한 쪽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 그림이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주장한 저자들의 통계 데이터 자체와 컴패터블하죠. 두 번째로는 그냥 가로로 비교해 보면 흑인 심판과 백인 심판을 비교해 보면 흑인 선수에 대해서도 흑인 심판이 파울을 더 불고 백인 선수에 대해서도 흑인 심판이 파울을 더 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보다 값이 크죠. 그 얘기는 심판 효과를 볼 때 백인 심판보다 흑인 심판이 좀 더 엄격한 하이어 스탠다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여기서 이 대소관계하고 일치하는 통계 데이터네요. 즉 백인 심판의 기준보다 흑인 심판의 기준이 더 높아서 흑인 심판 하에서 파울이 더 많이 불린다 이런 상황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통계 데이터는 내가 표현한 그림과 양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린 그림에는 인종차별이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통계 데이터와 양립하면서 인종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의 차이는 플러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의 차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증거가 아닌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본적으로 흑인의 플레잉 스타일과 백인의 플레잉 스타일을 보면 이 문제가 되는 그레이 에어리어에 속하는 플레이를 백인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죠. 플레잉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심판진이 제너러스하게 보면 그 제너러스한 혜택을 누가 더 보느냐. 제너러스해지면 흑인도 파울을 덜 당하지만 흑인 선수도. 백인 선수는 한참 덜 당한다. 그러니까 백인 선수가 덕을 더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인 선수는 자기의 플레잉 스타일에 의해서 좀 더 제너러스한 기준을 적용하는 백인 심판하고 매칭이 잘 되는 것뿐이에요. 매칭이, 소팅이. 거꾸로 흑인 선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차피 파울 문제가 될 만한 플레이를 덜 하면 백인 심판의 제너러스한 기준 대비 흑인 심판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자기도 불리하단 말이에요. 파울이 좀 늘긴 늘죠. 그렇지만 자기는 별로 안 늘어요. 어차피 그쪽 플레이를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상대방 백인 선수는 확 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흑인 선수는 흑인 심판하고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 흑인 심판에서 파울은 더 당하지만 쟤는 더 많이 당하니까 내가 유리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의 스타일, 선수의 스타일, 그게 자연스럽게 인종 라인을 따라서 매칭이 된 것 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물론 있지만 적어도 제시된 통계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매칭이라는 걸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람 잡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요새 야구 끝나가는 시즌이니까 야구 얘기를 좀 더 하면 심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보는 심판이 있고 이걸 상대적으로 좁게 보는 심판이 있죠. 엄파이어, 스트라이크 볼 판정하는.
근데 어떤 투수가 두 유형이 있다고 보세요. 한 유형의 투수는 구석구석 코너웍을 구사하는 투수고, 다른 유형의 투수는 내가 볼에 자신 있으니까 볼 스피드에 가운데로 그냥 칠려면 쳐라 하고 펑펑 던지는 투수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코너웍을 구사하는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보는 엄파이어보다 넓게 봐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가운데로 펑펑 넣는 투수도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봐주면 혹시 잘못 들어갔을 때 스트라이크로 잡히니까 유리하죠. 근데 가운데로 펑펑 넣는 투수가 유리한 것보다는 코너웍 구사하는 투수가 유리한 정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같은 현상이죠. 거기에 인종차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수의 스타일이 차이가 나고 엄파이어의 기준이 차이가 나면 자연스럽게 인터액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인터액션이 다 인종차별의 증거다? 그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프로스포츠에서 제시된 두 가지 인종차별의 증거를 상호 비교했는데, 하나는 선수와 심판 간 인종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파울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지는 정도가 감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바뀌는 건 이건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 AR에 제시된 증거는 인종 편견일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하지 않느냐, 좀 더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2010년에 나온 QJ 페이퍼는 이런 문제를 부정하는 다른 어떠한 통계적인 증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편견인 것 같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3명의 중립적으로 판단됐던 학자들이 관여해서 예일 로스쿨 교수, 2명의 경제학자, 상대적으로 다 판정승을 받은 인종차별에 대한 증거, 이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선수의 에티켓 플레이 정도의 확률 분포 함수를 약간 논문 비슷하게 전제를 하시고 나서 이중 상법에 의한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정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 에티켓 플레이 점수의 PDF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뭐 인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키크가 2개인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 교수님께서 노멀 PDF를 가정하신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프랭스타일 디스트리뷰션이 뭐 정규분포인 것처럼 그렸고, 하여튼 뭐 이 비슷한 근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극단적으로다가 프랭스타일의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이면 어떠냐? 백인 선수는 프랭스타일이 아주 사람의 이 정도, 에티켓이 없이 거칠게 플레이할 때는 이런 점수, 이런 받는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각각의 가능성이 equally likely, uniform distribution을 따른다. 반대로 흑인 선수의 경우에는 이런 분포를 따른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규분포와 같아 보이는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그냥 누워있는 박스 같은 또 다른 두 개의 히스토그램으로 변형시키면 어떠냐, 이런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것이 백인 심판의 파울 판정 기준이고, 이것이 흑인 심판의 파울 판정 기준일 때 차이의 차이, 이중차분법에 따라서 심판진이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각 집단의 선수의 파울 레이트가 얼마씩 늘어났느냐, 그 차이의 차이를 낸 것이 증거였던 거죠. 여기서 계산해 보면 심판진이 all white에서 all black으로 바뀜에 따라서 백인 선수의 파울은 어떻게 늘어요? 요 면적에서 이 면적으로 늘죠.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요 두 개의 빗금 사이의 면적이죠. 다시
아까 차이의 차이 표에 해당하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차이는 심판진이 백인에서 흑인,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흑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백인 선수의 파울 레이트가 얼마나 늘었느냐, 그게 하나의 차이였죠. 그 차이에 해당하는 그림이 지금 백인 선수를 보고 있으니까 빨간색 박스를 보는 거죠. 빨간색 히스토그램. 백인 선수의 경우에 기준이 TW를 적용하는 백인 심판진이 TB라고 하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흑인 심판으로 변함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백인 선수의 파울 레이트가 얼마가 늘어났느냐, 그 차이, 그것이 바로 백인 심판이 보면 요 면적에서 흑인 심판이 보면 파울이 요 면적으로 늘어나니까 늘어난 차이, 그것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면적. 자, 이제는 흑인 선수를 보죠. 흑인 선수는 요 디스트리뷰션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 자, 흑인 선수의 경우에 백인 심판진이면 가뜩이나 흑인 선수들은 뭐 에티켓 따른 플레이를 하는데, 공격적인 플레이를 별로 안 하는데, 심판이 기준까지도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보니까 파울이 별로 없죠. 요 면적, 왼쪽. 요 TW 아래 면적. 요 굉장히 작은 부분. 자, 이제는 심판진이 흑인 심판으로 바뀌면 기준이 엄격해지니까 요 조그만 면적에서 요 실선에서 요 오른쪽 점선까지의 면적으로 바뀌죠. 그 차이도 같죠. 차이의 차이를 내면 0이죠. 이 경우엔 차이의 차이가 0. 그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면 차이의 차이가 항상 0이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경우에는 분산도 같은 걸 가정을 했죠. 요 길이가 같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도 흑인 선수의 플레이는 이렇게 더 널리 퍼져 있다. 그럼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분포도 유니폼이고 퍼져 있는 정도도 딱 같을 때만 예외적으로 0이 나오죠.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이의 차이가 플러스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고 어느 게 일반적인 상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시한 이 상황이 특수한 경우냐 아니면 프라이스 앤 월퍼스의 인종차별의 증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일반적이냐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파울이라고 하는 게 꼬리에 해당하는 사건이죠. 꼬리. 아주 극단적인. 웬만한 거는 파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모습은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꼬리 쪽에서 더 극단적인 게 덜 극단적인 것보다 가능성이 작아지기만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더 일반적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뭐 하나의 카운터 이그젬플 정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보너스를 준다, 승진을 시킨다, 상을 준다. 그럴 때 왜 우리 집단만 차별하느냐? 상을 주는 기준 자체가 집단 간 차이가 나고 사람들의 어떤 퍼포먼스의 디스트리뷰션이 집단 간 차이가 나면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인 아티팩트로서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중차원법에 의해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승진의 경우에 오른쪽 꼬리, 파울의 경우에는 왼쪽 꼬리, 뭐 회사에서 그냥 방출하는 거는 또 왼쪽 꼬리, 뭐 승진 이런 건 오른쪽 꼬리, 합격 오른쪽, 불합격 왼쪽. 그래서 이 예를 든 이유는 굉장히 전문적인 학자, 전문적인 통계학 응용하는 사람도 뭐 당연히 모든 사람 포함해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디스커션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이 다 모든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고 이거가 좋지 수능 문제 그냥 골방에서 혼자 100번씩 풀어가지고 안 틀리고 이게 공부하는 것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뭐
당연히 틀려야죠. 중요한 문제를 서로 틀려가면서 근사적으로 푸는 게 별로 안 중요한 문제 달달 외워서 한치 오차도 없이 맞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뭐하고 유사하냐면 국제무역론 혹시 공부를 했어요? 공부 안 했더라도 고등학교 때 경제학 이런 거 배우면서 비교 우위 공부했어요? 국제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국가 간의 비교 우위가 있어서 발생한다. 비교 우위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는 절대 우위가 있다. 두 산업에서. 단위당 생산비 관점에서 볼 때 자동차를 만들든 옷을 만들든 경쟁 국가보다 나는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내가 경쟁국보다 두 산업에 있어서 다 절대 우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다른 나라보다 자동차 만드는 데도 단가가 비싸고 옷 만드는 데도 단가가 비싸면 어느 산업에서도 나는 절대 우위에 있지 않다. 다 절대 열위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절대 우위에는 있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우위 정도가 옷 산업에서 우위 정도보다 더 크면 나는 자동차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고 옷 산업에는 비교 열위에 있는 거죠. Comparative disadvantage. 상대방 국가에서 보면은 나는 둘 다 잘하는 게 없지만 공부도 못하고 테니스도 못 치고 둘 다 잘하는 게 없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공부 못하는 것보다는 테니스 못하는 정도가 덜하다. 그럼 나는 테니스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둘 다 절대 열위에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나라는 자동차 산업에 특화하고 두 번째 산업은 비교 우위가 있는 옷 산업에 특화하라. 이게 국제무역에서의 하나의 기본적인 고전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 비교 우위 이론이잖아요. 여기에 차별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컨트리 이펙트가 있고 인더스트리 이펙트가 있고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국가와 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매칭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같은 문제예요. 여기서 흑인 선수의 관점에서 보면 백인 심판이 심판을 보든 흑인 심판이 심판을 보든 라이벌 백인 선수에 비해서 내가 절대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파울을 덜 당하니까. 거꾸로 백인 선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심판을 보든 나는 파울을 더 당하니까 절대 열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흑인 선수의 경우에는 내 플레잉 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국가로 보면 내 국가의 부전 자원의 관점에서 볼 때 제너러스한 기준을 적용하는 백인 심판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흑인 심판 하에서 비교 우위가 있단 말이에요. 백인 심판 하에서도 난 파울을 덜 당하고 흑인 심판 하에서도 파울을 덜 당하지만 제너러스한 기준을 적용하는 백인 심판 하에서는 나만 덜 당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더 덜 당하니까 백인 선수는. 나는 상대적으로 흑인 심판 하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백인 선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가 심판을 받아 손해를 보지만 언제 손해를 더 보느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흑인 심판 하에서 손해를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 선수는 백인 심판 하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뿐이죠. 자연스럽게 플레잉 스타일과 레퍼링 스탠다드의 차이에 의해서 심판과 선수 간의 매칭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반드시 그게 차별은 아닌 것이죠. Natural matching. That's different from discrimination.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